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은 완전 글로벌.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유럽 좋아하십니까? 유럽 좋아하죠. 아, 유럽 어느 나라 좋아하십니까? 유럽. 제가 만약 노후를 보내는 나라를 찍을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탈리아 남부에 가서 살 거예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뭐 그런 데까지 가고 싶지까지는 않고 거기는 좀 너무 섬이고. 이탈리아는 가면 그 건축 그 자재들이 색깔이 달라요? 좋아. 그러니까 가보질 않아가지고 내가 모르겠네. 막 지어도 100년 된 듯한. 예. 1000년이 지나도 100년 된 듯한. 이탈리아는 아무 데서나 들어가도 그게 다 맛있다는 거야. 그냥 지나가다가 먹어도 맛있다. 음식이.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냥 잼을 샀는데 먹는데 맛있어. 태어나서 먹어본 잼 중에 제일 맛있어. 그렇다는 오늘은 이탈리아 경제 얘기를 좀 배워보려고요. 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 기자님은 왜 그렇게 유럽을 미워해요? 안 미워합니다. 제가 이랬는데 뭐 유럽 미워한다. 가난한 유럽은 안 된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쓴 게 이제 우리가 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되냐,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미국의 길도 아니고 유럽의 길도 아닌데, 근데 거기서 어떤 길을 찾느냐에 있어서 유럽이 약간 반면교사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유럽이 미리 간 나라들이 있으니. 타산지석보다는 반면교사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사례를 좀 보자. 네. 이탈리아 최근에 뭐 관광객도 많이 늘고 한참 진짜 어려웠다가 좀 나아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안 그렇습니까? 워낙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안 좋았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못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풀리는 게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떤 본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이제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이프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익숙한 나라고 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제 G7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이제 5,900만 명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거는 여행을 많이 가서 그렇지, 이 나라가 G7의 일원이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고 경제 시스템이 어떻고 정치 시스템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고 안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 재외동포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가 전 세계에 몇 명 있는 걸로 아십니까? 한국 밖에 나가서 사는 우리 동포? 네, 재외동포가 몇 백만? 모르겠나? 300만. 7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재외동포는 약간 혈연의 개념이어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혈연의 개념이라 조금 넓은데요. 근데 유럽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게, 그 중에 700만 명이 나가 사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여가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럽은 되게 적어요. 유럽은 독일이 5만 명 정도 되고 반을 내가지고. 그리고 영국이 한 4만 명 되고 프랑스가 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 사이즈로 보면은 이탈리아가 아무리 못해도 2만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5천 명이 안 됩니다. 4천 명대예요. 정말 적네요. 정말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나라라는 게 그런 점이고, 그게 한국 사람도 잘 가지도 않고 놀러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언어의 차이가 크다고 봐요. 영어가 잘 안 통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이 이탈리아보다 더 작은 나라고 조금 더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스페인어 관련 학과는 20개 대학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학과는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연구를 안 해보고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G7의 일원이다. 그게 이탈리아다. 이제 이런 거고요. G7가 우리가 의외로 제일 잘 모르는. 네, 의외로 잘 모르는 제2외국어 스페니쉬는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탈리아어는 스페인어는 배워두면 남미에서 잘 쓸 쓰는데 수도 이탈리아어는 배워도 봐야 이탈리아만 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이탈리아에 대해서 깊게 한번 들어가보는 시간을 좋습니다. 갖고요. 이탈리아. 생각보다 와 이럴 수 있어라고 약간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사진부터 이탈리아. 보시면 자 이건 뭐냐면 로마 시내를 보면 익숙한 풍경이고 늘 있는 풍경이거든요. 이게요? 네. 흔해요. 쓰레기가 안 치워져요? 쓰레기가 안 치워져요. 예. 제가 유럽 특파원할 때 이제 이탈리아 6번 가봤는데 예. 확실히 더 지저분하고 큰 도시들마다 로마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이렇게 안 치워져 가지고 저렇게 쌓여 있는 광경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이렇게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쓰레기를 처리할 만한 충분한 재원을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장 선거를 하면 굉장히 주요한 공약이 뭐냐면 항상 쓰레기를 처리를 잘하겠다. 아 정말요? 네. 치울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버리지 못하게 하든가 네. 그냥 군을 동원해서라도 치우든가 쓰레기를 안 치우면 어떡합니까 저거? 그래서 이제 워낙 그 매립장, 소각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예. 로마에서 어떤 걸 하냐면 열차에다가 쓰레기를 실어서 네덜란드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소각을 해요. 일부를. 그 정도로 쓰레기 처리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매립장이야 땅이 부족하든가 뭐 없을 수 있지만 소각장은 네. 지어서 태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재정도 모자라고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이탈리아는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굉장히 그 분화된 사회거든요. 통일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닌데 2018년에 제가 네. 이제 유럽에서 특파원할 때 이제 그 특파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탈리아발로 이제 그 기사가 막 나왔는 게 뭐였냐면은 로마시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예. 공원에 이제 잡초들이 막 자라잖아요. 예. 이 잡초들을 제때 이렇게 벌초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투입할 만한 인력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양떼 방목을 검토를 했어요. 양 보고 뜯어 먹으라고. 네. 로마 시내에서. 이야.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냥 가서 공짜로 뜯어 먹어라. 네. 어. 양떼 공원에다 양떼를 풀어놔가지고 예. 이제 잡초를 제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왜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 부자 나라였는데. 네.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 갑자기 나오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뭘로 보이세요? 이거 이 다음 사진. 멧돼지가 돌아다니네. 네, 멧돼지네. 멧돼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가 안 치워지고 이렇게 더미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내 인근에 교회에 멧돼지가 한 2만 마리 정도 사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얘네가 먹을 게 모자라면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멧돼지가. 네. 아. 그래서 이제 참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쥐가 로마에 한 700만 마리 대충. 그래서 시민 한 명당 쥐가 한 2.5마리 정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지저분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쓰레기가 이렇게 쌓였는데 불이 나 있고 소방차가 출동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가 늘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가 불을 지르거나 방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화성 물질이 이제 터져가지고 불이 나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 같은 것도 옮길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시 위생에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경제로 이게 넘어가 보면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이탈리아 연도별 경제 성장률이 제가 뽑아온 건데 이게 잘 보시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무렵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계속합니다. 네. 많든 적든 성장을 하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마이너스 된 거하고 플러스 된 걸 합쳐보면 거의 똔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를 거의 성장을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성장률이 높아도 그 전에 워낙 개판 쳐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지. 지금 이게 여기 2009년도에 떨어진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건데 조금 반등을 했는데 다시 이때 남유럽 재정위기가 가지고 또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성장을 얼마나 못했어요.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낮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 훅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고 하는데도 이때 떨어진 것만큼 반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보면 세계은행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이게 이탈리아 GDP 총량의 추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는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훨씬 넘게 이 상태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 대표님 말씀대로 약간 반등하고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관광산업이 조금 회복되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정체가 많이 돼 있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봐야 돼.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였잖아요. 근데 1.4%도 어쨌든 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성장률이 낮다라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예 마이너스들이 있으니까 이 규모가 안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의 불만이라든가 어떤 그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게 이제 이로 말할 수 그래도 없다고 최근 봐야죠. 20년은 이탈리아 저게 GDP 성장률인가요? 아니 총량이면 총량. GDP 총량. 금액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연도별 성장률이고요. 이거는 이제 총량입니다. 총량. 아이고. 저거는 당연히 우상향을 쭉쭉 해야 하는 그래프인데 그렇죠. 절고 있구나. 이 정도에 머문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라고 저게 봐야 그래서 저게 됩니다. 네. 이제 2002년에 그 월드컵 때 한국한테 지고 난 다음에 축구에서 그 충격이 있을 때는 벗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했어. 안정환 선수가 책임져야 돼. 이탈리아한테 이기는 건 진짜 너무했지. 이탈리아인데. 축구 하나 남은 나라라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때는 뭐 안정환 선수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좀 사과해야 된다 이탈리아한테 지금쯤이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IMF에서 이탈리아하고 미국이 1인당 GDP 추이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럼 이제 GDP 총량이 저렇게 갈 때 이제 1인당 GDP가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 15년 사이에 이제 이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08년 때보다 지금 작년이 더 낮습니다. 약간 이제 성장이 전혀 안 되고 경제 규모가 안 커지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아니 이게 15년 동안 안 대표님 급여가 고정돼 있다,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야, 15년. 무섭다. 만만하게 볼 나라 아니네. 근데 이탈리아는 그렇죠. 20년 전에 벌써 4만 불이었는데 그렇죠. 아직도 4만 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프로님 말씀대로 옛날에 엄청 잘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정체돼 버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있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야, 미국이랑 비슷했네요. 2007, 8년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더블 스코어 하고도 더 차이가 납니다. 저렇게 옛날엔 좋았어요, 이탈리아가?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옛날에 왜 좋았는지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탈리아 1인당 GDP가 한 4만 달러 정도 나오는 것도 약간은 좀 뭐랄까 분식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리라를 안 쓰잖아요. 이제 유로를 쓰잖아요. 근데 리라보다는 유로가 좀 더 가치가 높은 화폐니까 만약에 이제 쭉 원래 이 사람들이 쓰던 화폐인 리라를 썼다면 이거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더 액수가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이 이제 적어도 한 10%는 차지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하고 유로를 쓴다는 그 이유 그 두 가지 요인을 뺀다면 한 여기서 한 20%는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탈리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 보면 예. 어떤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냐면 아니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우리보다 좀 낫네 그러거든요. 1인당 GDP나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살짝 우리가 2020년쯤에 살짝 한번 역전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코로나 사태 때 약간 특수한 경우였고 아직은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은 좀 치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탈리아는 문제가 뭐냐? 자, 그럼 이탈리아 문제가 뭐냐? 관광객도 많은데 관광으로만 해도 먹고 살겠다. 이탈리아는. 그리고 뭐 제가 살짝 김 빼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탈리아는 그 날씨 하나만으로 그냥 2만 불 가치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 이탈리아가 2만 불이면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유적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조들이 물려준 그 많은 유적들. 근데 이제 이 프로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 프로님 말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서 경제 분야,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큰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큰 기업이 없다. 큰 기업이 명품 없다. 산업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명품 회사들이 사이즈가 얼마나 클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프랑스 회사지 이탈리아 회사는 만들기만 해주는구나. 그냥 공장만 있나? 그럼 가죽 공장만 작은 있고? 가죽 공방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통일이 된 게 1861년이에요. 가리발디 장군에 의해서. 그럼 미국이 통일된 게 없는 게 1776년이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어떤 단일한 나라가 된 게 더 늦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로마 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쭉 어떤 한 제국을 이어온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 흩어져 있던 거를 통일시킨 게 불과 한 16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여기 보시는 거죠. 포천 글로벌 500 기업. 요거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출 기준 세계 5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 프로님 몇 개 정도 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는 500개 중에 한 5개? 5개보다는 10개? 코리아? 대여섯 5개에서 10개 정도 18개가 있습니다. 맞네. 18개. 18개. 근데 G7의 일원이라는 이탈리아가 몇 개냐? 여기를 보시면은 5개가 나옵니다. 5개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재밌는 걸 발견하실 수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NL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한전입니다. 한전이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영 석유 회사인데 프랑스의 토탈이나 이제 영국의 이제 BP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네럴리는 이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고 그 인테사 산파울로라고 하는 거는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정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5개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G7 국가 치고 너무 적은 거예요. 500대 기업 중에 1%잖아요. 근데 걔다 전부 다 내수기업이네요. 내수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업종들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도 아니고요. 수출기업들도 아니고 그리고 첨단 ICT 업종도 아니에요. 이런 업종들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도 다 있는 업종들이에요. 단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큰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주도적인 기간 사업을 하는 그 회사가 큰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자,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나 국민은행이 큰 회사긴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는 아니잖아요. 이탈리아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냥 크기만 한 뭉쳐놔서 크기만 한.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강했던 거는 이제 업종이 이런 거예요. 명품, 가죽 손질하고 타일, 안경테, 가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이 업종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80년대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탈리아는 우리 남자들이 잘생겼습니다. 네, 멋지죠. 어마어마한 경쟁력. 키가 작잖아.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1990년 지표를 보면은 이탈리아 GDP가 스페인의 2배, 우리나라의 4배였어요. 와.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가 말씀드린 어떤 명품이나 뭐 그 클래식카나 페라리 같은 거 말씀이에요. 네. 아니면 이제 그렇지. 타일, 가구, 안경테 예. 이런 업종들에서 굉장히 이제 이 잘 나갔고 예. 그리고 이제 중화공업이나 이제 기계 산업 이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잘 나가고 80년대는 이탈리아 GDP가 영국을 추월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90년대 초반까지는 잘 나갔는데 근데 그 이후로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대기업이 없어서 그런 거고 대기업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방 단위의 경제 활동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예.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소련이 와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유럽이 이제 시장이 열렸고 그때쯤 이제 중국도 이제 개방 경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WTO 체제가 1995년에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 경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인 수출 기업, 굉장히 큰 수출 기업을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격차가 꽤 커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그 수혜를 입은 거고요. 이제 이탈리아가 강했다고 하는 무슨 안경, 뭐 가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죽 이런 거. 이런 거는 이탈리아가 잘 한다는 거지 다른 나라가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나 텔레비전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부가가치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리아 운명이 많이 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뭐가 있냐면 노동 규제가 조금 우리 기준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15인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규제요? 15인 규제.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사업체가 종업원이 15명이 넘어가면은 예. 그러면은 노조 설립이 의무화되고 의무화요? 예, 의무화돼요. 그리고 해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15명이 넘어가는 순간 예. 그리고 사업을 매각하려면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근데 이런 15명 넘으면 넌 진짜 대기업이구나.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이제 이 15인 규제가 비슷한 규제가 프랑스에서는 50인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작게 가져가는 건데 근데 아주 심플한 거예요. 15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한 10명 정도 고용하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대표님 생각해보세요. 한 10명만 고용해도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요. 자식 세대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됐어 하고 기업을 더 안 키우는 거죠. 허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탈리아. 예. 그럼 요거는 이제 그래서 재미를 한번 보시죠. 국가별로 시가총액을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6월 말 기준으로. 그럼 보시면은 영국이 3조 달러대죠. 그리고 프랑스도 이제 거의 한 3조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조 2,300억 달러. 그러면 이제 나라 사이즈로 봤을 때 이탈리아가 한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까지는 돼줘야 맞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럴 것 같은데 1조 달러도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잖아요. 예. 이 국가 전체의 시가총액입니다. 상장사들의.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 이게 어딜까요? 이탈리아요? 네. 예전엔 피아트였을 것 같은데 왠지. 이제 피아트가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 기업이 매각됐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슬러를.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긴 다음에 스텔란티스랑 합쳐졌기 때문에 예. 이탈리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요. 예. 네,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페라리. 페라리인데 페라리고 아까 보였던 그 한전에 해당되는 에넬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랑 이제 시가총액 1, 2위를 다툽니다. 페라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한전이 시총 1, 2위를 다투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건데요. 페라리가 근데 시가총액으로 세계 기업을 쭉 순위를 세웠을 때 세계 몇 위 정도냐면 어제 기준으로 240위입니다. 근데 1위야? 네. 그러니까 G7 국가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전 세계에서 240위라는 거야. 그래도 페라리잖아요. 페라리? 전설의 페라리.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페라리 역시 굉장히 소량을 생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포르쉐랑 페라리 이렇게 비슷하다 보잖아요. 예. 근데 매출이 페라리가 포르쉐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야. 작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로 대기업이 없냐 이런 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진짜 예. 장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럴까요? 뭐 그런 건데 또 설명이 또 조금 더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아니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도 그렇게 뭐 무슨 뭐 하나로 단결된 나라였냐. 다 지방분권도 강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유독 이탈리아가 더 그렇나. 그래도 유독 이탈리아가 더 심합니다. 그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 옛날에 100년 전쟁 해가지고 아주 뭐 오래 전부터 국가 단위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이탈리아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그런 게 없고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때나 그랬던 거고 정말 잘게 쪼개진 나라를 합친 게 1861년이에요. 가리발디 장군 때. 그래서 경제활동 단위가 왜 작냐? 그럼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좀 설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진 보이세요? 이게 뭡니까? 서점이죠. 네? 서점이죠. 서점인데 이게 이탈리아는 서점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이죠. 예.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어떤 식의 경제 시스템이냐면 협동조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끼리 이제 우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 조합원과 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이윤보다는 이게 그런 건데 근데 이게 협동조합이랑 어떤 큰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첨단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의 어떤 큰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가 협동조합이 7만 개가 있어요. 와. 7만 개가 있고 이 7만 개 협동조합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굉장히 큰 거예요. 크고 특히 이제 북부에서 이제 밀라노 좀 아래쪽에 보면 에밀리아 로마냐 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주의 주도가 이제 볼로냐인데 여기는 이제 GRDP 이 지역의 GDP의 3분의 1이 협동조합에서 나와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널리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지역 단위로 쪼개진 경제 활동을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출현을 어느 정도 막는 어떤 그런 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 할 만한 사업들은 웬만하면 협동조합이 하니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협동조합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쪼개져 있는 형태의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마트가 없고 한 살림만 있는 거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한 살림도 맛있긴 해. 조금 비싸서 그렇지. 근데 대규모화가 안 되는군요. 대규모 기업화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무슨 저 ICT 기업을 차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많고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시가총액이 선진국치고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을 안 한 거라고. 그런 조합들이 굳이 상장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럽을 막 디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반에서 한 20 공부를 해가지고 반에서 한 20등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은 반에서 한 3등 하는 친구를 무조건 보고 배워야 돼요. 모든 걸 다. 근데 이제 20등 하던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 한 5등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등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잘하는 거는 좀 따라하고 쟤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1등을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3등밖에 못 하는 거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안 보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책을 쓴 것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 20등 하다가 한 5등 정도로 올라오는 그런 학생의 그 처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앞서가는 애들이 좀 잘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기획재정부 출입으로 갔을 때 조직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하나가 뭐냐면 예. 협동조합 정책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 예.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뭐 해고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2013년도 그 당시에 정말 보고 배워야 될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협동조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동조합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예. 협동조합이 기능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농협, 수협, 축협 있잖아요. 예.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고 어떤 그 정도 역할, 그런 역할, 농민들을 위한 역할이라든가 어떤 특수 직역을 위한 역할 그런 정도에 국한되고 이제 첨단 기술은 이제 자본시장의 이 자금 조달을 받아가지고 키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탈리아의 이제 대기업이 얼마나 적냐 이제 요거를 한번 좀 그 보여드리고 국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시총 100억 달러 정도 돼야 정말 글로벌리 한 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이 한 600개가 넘습니다. 일본은 100개 넘어요. 영국도 50몇 개, 이제 독일도 50개 가깝고 프랑스도 4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나라 사이즈로 보면 이탈리아도 한 30개는 30개는 돼야 맞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탈리아보다는 좀 낮고 뭐 이렇습니다. 그냥. 예.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올해 봄에 있었던 그 시위 사진인데요. 예. 이게 무슨 시위냐면 이 피아트 보고 공장을 더 지어달라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일자리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트가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안에 있는 피아트의 생산 라인을 줄이고 이제 외국으로 옮기는 하는 거예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탈리아에 좀 더 공장을 지어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실업률이 이게 보시면 이제 8%, 10%, 12%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높죠. 예. 한때 이제 13% 가까이 갔고요. 지금도 어쩌냐면 한 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 청년 실업률은 40% 넘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2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유럽의 다른 나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트족이 이탈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지 않고 이제 부모에 얹혀 사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어떻게 보냐면 큰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어요. 취업 안 되니까. 예. 네, 취업이 안 되는데 작은 회사들만 있으면 10명, 20명, 30명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가 뭐 제대로 된 공채를 할까요? 안 하죠. 사장 친구의 조카를 하나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탈리아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외신에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게 이탈리아가 너무 연줄 사회라는 거예요. 연줄 사회. 그래가지고 연줄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 큰 기업이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기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자를 하기 전에 이제 삼성그룹 공채로 삼성 결사에 다녔어요. 네. 한 1년 가까이 다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고 이제 기자로 바꿨는데 네. 근데 삼성 들어갔을 때 이제 그룹 공채를 했으니까 이제 그 그룹 각 계열사로 들어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그룹 교육을 해요. 한 달간. 근데 그게 하도 많으니까 200명씩 나눠서 하는데 그 해 이제 21년 전이긴 한데 그때 6,000명을 뽑았어요. 삼성전자만 3,500명.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공도 다양하고 출신 학교도 다양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연줄로 들어온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뽑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회사가 크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채 없고 그냥 아름아름. 그런 게 아름아름. 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이유로 이제 그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네. 근데 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대기업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대기업은 공장으로 자동화 많이 되고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아도 공채 안 뽑지 않습니까? 근데 안 사람이 필요한 데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고 근데 지원을 안 해서 이게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중소기업이 많은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에 취업한 사람 80% 이상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중소기업이 주류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아무래도 이 경제 구조에도 문제지만 취업 시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이 사진이 이제 뭐냐면 2022년 말에 있었던 사진인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뭐 주황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졸업식 같은데요? 아닌가요? 졸업식인가요? 우리 이프로님은 어떤 사진으로 보세요? 교회 같은 데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교회? 근데 앞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걸로 봐서 재판정인가? 면접을 보러 오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이제 틀렸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나폴리예요. 나폴리에서 굉장히 랜드마크인 건물이 누오보 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누오보 성이에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 나폴리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 주황색 옷을 앉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환경미화원 공채에 합격한 사람들인데 나폴리 시장이 이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탈리아의 이 젊은 사람들의 이제 취업난이 그만큼 극심하게 심하다는 어렵다는 거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탈리아에서도 남부가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에 이제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별로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을 그렇게 되게 되고 싶어해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민자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그 현지인들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200명인가 뽑았는데 50대 1의 경쟁률을 통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진은 이 나폴리 시장이 이 젊은 친구들을 내가 치아를 해줬다, 축하를 해줬다라고 자랑하면서 소셜 미디어에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그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런 걸 보여준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해요. 북한과 남쪽은 완전 다른 나라다. 완전히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고 그 이제 요거를 다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5년 거긴 한데 이제 1인당 GDP가 이 북부에 이 까만 데 있잖아요. 밀라노 이쪽은 35,000달러가 넘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아래는 2만 달러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격차가 큽니다. 그 나폴리가 이제 남부에서 이제 이쯤에 있는 중심 도시인데 제가 나폴리 가봤는데 나폴리만 가봐도 확실히 북부에 비해서는 못 산다는 티가 확 납니다. 나고 나폴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밀라노하고 로마의 경제적 격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밀라노가 훨씬 잘 삽니다. 그리고 밀라노가 훨씬 잘 살고 로마는 유적지가 있고 이제 행정중심이다 이런 거고 밀라노하고 로마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일단 주식 시장이 로마에 없어요.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있고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10대 일간지 중에 로마에서 발행된 게 2개밖에 없어요. 7개가 밀라노에서 발행됩니다. 하나가 토리노에서 발행되고 코리에레 델레 세레라는 일간지가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중앙 일간지인데 이게 밀라노에서 발행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밀라노에 있는 한인회의 명칭이 이탈리아 한인회입니다. 밀라노는 예. 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한인회 이름이 제 이탈리아 한인회입니다. 그럼 왜냐면 밀라노에 있는 한인 사회가 이제 더 크고 먼저 생기고 이렇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라노 한인회가 이탈리아 한인회 이름을 밀라노에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저희 현지에서 이제 교민인데 그 사업을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식당이 있잖아요. 한식당이 유럽의 어느 나라는 인기 좋은데 밀라노가 50몇 개가 있고 로마에 20몇 개가 있대요.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밀라노에 한국의 총영사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프랑스나 영국은 나라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총영사관이 없어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수도의 모든 게 집중돼 있으니까. 런던과 파리가 모든 걸 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총상을 둬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이탈리아는 그보다 나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밀라노가 하도 중요하니까 밀라노가 중요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도 대상인 우리 제해동포도 로마 대사관보다 밀라노 총영사관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게 그러니까 로마하고 밀라노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아래 나폴리 이쪽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그 경제적 격차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별로. 네네. 미국의 뉴욕 같은 데인가 보네 밀라노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밀라노가 모든 게 다 중심이 되고 훨씬 잘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걸 보면은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인데 이게 조금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가 148%인 거죠. 네. 근데 독일은 65%. 저건 채무가 늘어서가 아니라 GDP가 안 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물린 거죠. 채무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채무가 잘못인데 이탈리아는 채무는 최선을 다했는데 GDP가 안 올라가니까 GDP 대비 비율은 안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S&P 국제신용평가사 S&P 기준으로 이탈리아 신용 등급이 트리플 B거든요. 근데 트리플 B라는 게 20개 단계 중에 9번째예요. 근데 G7 국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거고 같은 등급에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뭐 페루, 불가리아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영어로 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불어로 된 걸 가져왔는데 작년 한 해 재정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제 회원국들한테 재정 적자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으라고 이제 그 권유를 해요. 권유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평균이 이제 3.5%였다는 적자가. 근데 이탈리아가 7.4%.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죠. 근데 퍼센티지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게요, 그 이탈리아의 GDP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의 7.4%니까 한 230조 원 정도 펑크가 난 거예요. 작년 한 해에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펑크의 규모가 엄청난 거고 이제 국가 채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이제 재정을 얼마나 이제 허투루 쓰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슈퍼 보너스 110%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슈퍼 보너스 제도라는 거를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탈리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어떤 공사를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효율도 높이면서 이제 건설업자들에 의한 경기 부양을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집에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년에 걸친 금액이긴 하지만 공사비의 110%까지 줬어요. 10% 더 주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근데 이제 조건마다 근데 최고 110%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여기다 재정 투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재정 추계 같은 거를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만 GDP의 4%,
4%를 이 수법 보너스 제도에다가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액수로는 120조 원이 되는데 이게 이탈리아 정부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의 5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예. 그럼 빨리빨리 끝냈어야지. 생각보다 신청을 너무 많이 했네. 이런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재정을 이렇게 정밀하게 안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약간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보나마나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공사 제대로 안 해놓고도 공사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뽑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 살림이 건실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네. 그래서 이제 재정이 나쁜 아주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연금에다 재정 투입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탈리아가 많이 안 알렸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프랑스가 이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이제 한 70%대여 가지고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탈리아가 더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80%가 넘어요. 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80 한 3%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평생 월급의 80%를 나이 들면 죽을 주는 때까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이제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살기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날씨도 좋아. 날씨도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이게 고민이네 이거는. 이게 이제 이탈리아가 어쩌냐면 그 이제 적립식이 아니에요 연금이 이제 이미 다 썼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얼마나 연금보험료를 내고 적립을 해 나가냐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세금 걷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보험료라는 거를 걷긴 걷어요. 근데 그 당해년도에 이제 거둔 돈을 그냥 이제 그 해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주고 모자라면 재정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받아야 될 액수를 이 사람이 이제 적립한 액수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퇴직하기 전 몇 년 전 소득을 보고 그거에 일정 비율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높게 잡으니까 펑크가 안 나기 어려운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이제 영국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55% 정도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봐야죠. 프랑스도 사실은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거고요. 이탈리아는 너무너무 높은 거고. 저기는 낮추자는 주장이 안 나옵니까? 낮추자는 주장을 하죠. 이대로는 못 버틴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그런 선택을 하기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연금의 그 수급 연령을 조금씩 높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항이 크고 이거 역시도 이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은 이유가 민간의 큰 기업이 별로 없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민간이 크지를 않으니까. 그 공무원 표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공무원들한테 연금을 굉장히 많이 퍼줍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공무원으로는 20년만 근무해도 연금을 줬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데 자녀가 있고 여성이고 그러면 15년만 근무해도 연금을 줬어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떻냐면 30대 후반에 퇴직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40년 넘게 연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디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는 저거보다도 더 낮추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연금을 이제 매년 얼마를 쓰냐면 16% 정도를 쓰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16%니까 그냥 15%는 그냥 연금으로 떼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이제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작년 이제 이탈리아 GDP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3,100조 원 정도니까 이제 일단 500조 원을 기본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500조 원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OECD 평균이 7.7%인데 이제 이탈리아는 15.9%. 이탈리아는 공무원 되는 게 그 진짜 청소 환경미화원 됐다고 치하할 만하네. 저런 보면.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공무원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G7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각보다 한국에 많이 안 알려졌어요. 나라는 크지만.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사진을 보면 스피드건이잖아요. 네? 스피드건. 그 이제 이탈리아가 재정이 모자라니까 이제 어떤 걸 하냐면 과속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1년에 이제 과속 단속으로 이제 범칙금 수익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이제 2조 원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제가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 예. 전 세계 과속 단속 카메라의 10%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와, 저 페라리의 나라인데. 세상에. 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여행 가 보시면 이제 잘 느낄 수 있지만 예. 도로가 유지 보수가 잘 안 돼요. 예. 포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이제 재정이 안 좋아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급여가 적다고 공공 의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들 사실상 공무원 신분에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급여가 낮다고 이러는 건데 요거는 BBC 자료인데요. 이제 파운드화로 된 거죠. BBC 자료니까 이제 의사들이 얼마 버냐 이건데 한국이 확실히 높긴 높죠.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렇게 낮아요. 이탈리아가 낮으니까 대박이구나. 그럼요. 스위스나 뭐 저기 영국, 독일 이런 데로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한국으로 넘어가죠. 와야 되겠네. 한국으로. 이탈리아 의사들은. 그래서 이 사진이 재밌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진인데 쿠바의 의사들이 이탈리아에 수출이 된 거예요. 쿠바의 의사들이. 예. 예. 이탈리아 남부에 의사들이 모자라니까 쿠바인 의사들이 온 겁니다. 근데 쿠바가 의사들이 많아요. 쿠바가 전 세계적으로 의대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많다. 예. 의사 배출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봐야 돼요. 쿠바가. 체 게바라가 이제 의사였잖아요. 예. 체 게바라의 딸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그 조선일보에서 하는 행사에 컨퍼런스였는데 그분도 의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쿠바라는 나라는 전통이 사회주의 전통이 예. 의료 서비스를 충분하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 의사들이 세계 각국에 많이 이제 수출이 되는데 예. 이탈리아가 의사가 모자라니까 이제 쿠바인 의사들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요 일을 다룬 이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인터뷰가 나냐면 이 중에 이제 쿠바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럽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이제 유럽에 처음 왔는데 이탈리아라는 큰 나라에 의사가 모자란다는 얘기 듣고 난 처음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랐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어랑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스페인은 의사 충원이 쉬워요. 비교적. 왜요? 왜냐면 그 나라 언어를 쓰는 더 못 사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아, 스페인, 프랑스는 네. 스페인은 남미에서 네. 프랑스도 여러 식민지 국가들 뭐 모로코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이제 이주를 할 때 자기가 언어를 할 줄 아는 나라를 그러겠죠, 우선시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에서만 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인력 충원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약점이 또 있는 거야. 불리한 점이. 내가 영어 공용화 하자고 내가 진짜 불편해도 하자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의사들이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고 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느 나라나 다 모자라요. 예. 그래서 제3세계에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영어를 쓰니까 유리하고 예. 독일이 사이가 안정돼 있으니까 유리하고 동유럽 출신 의사들도 독일로 많이 갑니다. 그렇겠죠. 이탈리아로 안 가요. 그렇겠죠. 제가 이제 옛날 동독 쪽에 취재를 가보니까 우크라이나인 의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기. 그럼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왜 어지럽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각 총리들의 재임 기간이에요. 근데 1946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멜로니 총리가 있는 게 69번째 정부거든요. 와. 그렇게 자주 바뀌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 1년 한 1년 반, 2년? 1년 반이 안 돼요. 1년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순서를 다 알잖아요. 외우죠. 예, 예. 알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김대.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모르겠네. 그렇지 안 되지. 이 정도면 모르지. 태정태세 문단태도 겨우 한 2, 30개 하는데. 되면 간신히. 와.
아니 그래가지고 2000년 이후로만 이제 총리가 11명이 있었고 그 중에 3년 이상 한 사람 벨루스코니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러냐면 이 나라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거의 다 지역 정당이에요. 지역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쪼만쪼만한 정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 의회에 있는 정당이 의석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정당이 14개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연정이 자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정이 한 2개 정당 갖고도 안 돼요. 3개, 4개나 합쳐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삐걱거리면 특히 이제 지역적 이해가 이제 틀어져 버리면 연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정치가 어지럽고 이런 거죠. 그게 의원 내각제의 가장 안 좋은 그 발현이군요. 그렇죠. 이탈리아가.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는 완전 양원제 시스템이에요. 완전 양원제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 내각제 있는 나라들 하원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원은 약간 이제 좀 더 상징적인 그렇죠. 그런 기관에 가까운 거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완전 양원제여가지고 똑같은 의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 둘 다 과반수를 넘겨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무솔리니의 망령이라고 그런 건데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다시는 출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완전 양원제를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골때리는 게 뭐냐면 내각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세요. 독일도 대통령이 있거든요. 독일 대통령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탈리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실권이 있어요. 국군 통수권도 있고 장관 해임권 이런 것도 있고 의회 해상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개판이 되고 막 이러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좀 사람들이 멋있어하고 이제 대통령은 임기가 7년으로 딱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엉망이 되고 연정이 깨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좀 교통정리 해주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탈리아 사람들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탈리아 대통령의 이제 관저가 이제 퀴리날레 궁이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 언론을 보면은 항상 정치가 어려우면은 퀴리날레에서는 어쩌고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치 혼란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 멜로니 총리 있잖아요. 멜로니 총리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정치 개혁을 하려고 그러냐면 총리 직선제를 하려고 그래요. 총리 직선제가 뭐냐면 사실상 대통령제 하자는 뜻이네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총리를 직선으로 국민들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그 거기에 당선된 총리의 정당의 양원의 전부 다 의석의 55%를 기본으로 주자라고 제안을 해놓고 이제 그게 이제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양쪽 의회에서 둘 다 3분의 2, 3분의 1 다 통과하고 또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총리를 배출한 당의 의석이 55%를 기본으로 몰아주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정치 혼란이 심하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해보자 이런 거예요. 남유럽은 정치가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약간 괴상한 제도가 많아요. 그리스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총선을 해가지고 원내 일당이 되잖아요. 원내 일당이 무조건 기본 50석을 몰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300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50석을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당이 되면 거기다가 50석을 더 줘요. 플러스 알파 50. 하도 정치가 엉망이고 이제 막 정당이 난립해갖고 이합집산이 심하니까 솔직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하도 그러니까 총리를 직선제를 하고 이제 그 이기면은 막 무조건 과반수를 확보를 하게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탈리아의 그 대통령제 있잖아요. 그거를 허무는 건데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되게 좋아해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짠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멜로니 총리의 이제 이 도박 그 승부수 이게 통할지는 약간 미지수죠.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사진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날씨 얘기를 하셨잖아요. 날씨가 날씨 하나는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날씨.
그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냐면 제가 2021년 7월에 7월 첫 번째 주에 시칠리아 섬 일주를 했어요. 네.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정말 강추입니다. 시칠리아 섬. 시칠리아 섬 일주를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냥 9일 동안 이제 그냥 파스타만 먹어도 좋대요. 시칠리아 섬에서.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좋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정말 좋은데 7월 첫 번째 주면은 완전히 본격적인 한여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기 힘든 정도의 그 더위. 그때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서 아침을 야외에 나와서 먹는데 아침밥 7시 아침에 7시 8시에 먹는 아침밥을 햇빛이 뜨거워서 못 먹을 정도였어요. 아, 날씨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가 이거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뭘 보여주냐면 이탈리아에서 특히 남부에서 여름에 자연 발화가 많습니다. 그냥 불이 많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겁고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칠리아 섬 이렇게 돌 때도 자연 발화를 한 3군데에서 봤거든요. 근데 되게 무서워요, 그게. 갑자기 뜨거운 불이 붙으니까. 불이 붙으니까 무서운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관광객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탈리아 너무 더워가지고 이탈리아인들이 여름 휴가를 네덜란드 이쪽으로 북상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진해도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그리스에서 이제 근년에 어떤 게 여름에 유적지의 개방 시간을 좀 이렇게 줄여요. 하도 더우니까. 막 노인들 탈수하고 탈수 현상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위험 요인일 수 있는 거죠,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날씨가 좋긴 좋아요. 대부분은 좋은데 근데 여름이 너무 덥거든요. 너무 덥다. 그러니까 더운 정도가 이제 저는 이제 상당히 초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름에 진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관광에 의존하는 이런 나라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일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엄청 그리스도 그렇죠. 엄청 덥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더워요. 근데 그 외신 사진에 그리스에서 관광하다가 햇빛이 뜨거워서 막 쓰러지는 막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그런 위험 요인을 안고 있어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더 그렇겠구나. 그렇습니다. 벨기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날씨 좋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투이라고 유럽에서 제일 큰 여행사가 있는데요. 이 여행사의 대표나 이런 사람 인터뷰해가지고 유럽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탈리아 이런데 앞으로 조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더워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렇습니다. 더우면 진짜 일하기 싫은데 어떡하냐 이탈리아. 실내에서 파스타만 먹어야지. 그 이탈리아 그 정부 부채 끌어들여서 그 뭐 연금 주고 하는 이유가 그 연금 주면 그 돈으로 소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뿌리는 돈이라는 게 야 국민 네가 알아서 밥벌이를 좀 해봐. 서커스를 하든 노래를 부르든 뭘 하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럼 이거라도 주고 써. 그래서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거라서 그거를 안 주면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더 어려울 겁니다. 안 주면 내수가 안 될 거예요. 안 살면서 세금도 안 거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하여튼 큰 글로벌한 기업들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야, 최근에 이탈리아 횡재세도 돈이 하도 없으니까 횡재세라도 걷어보자 했다가 그것도 위헌 판결 나서 다시 토해내고 되는 게 없네 이탈리아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무슨 글로벌 기업이 창업을 해서 뭘 하지. 그럼 뭐 맨날 노니까 뭘 하겠어요. 거기서 놀지는 않겠지. 가죽 그 명품을 회사는 그 파리에 있지만 진짜 그 명품을 만들고 하는 데는 다 이탈리아에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장인 정신을 배우려면 이탈리아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에르메스나 그 루이비통 그룹 있지 않습니까? LVMH. 근데 시가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프랑스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런 명품 비즈니스를 큰
큰 산업화, 비즈니스화, 큰 산업화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자질이 있어요. 그걸 할 줄 알아요. 프랑스만 해도. 근데 이탈리아는 그게 아니고 그냥 공방 안에서 한 땀 한 땀 그냥 열심히 그걸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떡하냐. 악순환이지 그러니까. 악순환이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는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요. 우리나라는 뭐 열심히 열심히 안 해요? 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근로 시간을 보면은 네. 근로 시간을 보면 그래도 이탈리아가 조금 더 그 프랑스나 독일보다 좀 긴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제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게들 이렇게 늦게까지 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정규직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 예. 어떡하냐. 이탈리아는 뭐 이렇게 돌파구가 잘 안 보이네요. 고령화도 엄청 심각하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심각하죠. 고령화도 심각하고. 보통 이제 그 남유럽 국가들이 수명이 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보다는 좀 낫지만 이게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심각한 나라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연금 재정에 이제 투입해야 될 돈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민간 기업들이 많지 않고 부를 일으킬 수 있는 민간 기업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노후의 살기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물가가 좀 싼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냐면 밀라노나 이쪽에 국한된 얘기 그보다 더 내려가면 여름이 너무 더워요. 더워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이 진짜 짱이다. 완전 유럽이고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치안도 좋다. 그러니까 도둑들이나 이런 게 거기까지 가기 너무 구석변들이라서 그런 것도 소매치기도 많고 그런데 그 다 적당하다 포르투갈이. 포르투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포르투 가서 이제 며칠 있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4년간 유럽 특파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못 가본 데를 가보자. 돌고 오셨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못 가본 데가 그러니까 유럽에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가본 데가 유럽 특파원 짱이구나. 3일 머무르고 와서 포르투갈 이야기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주요한 곳인데 안 가본 데가 이제 어디가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빈하고 오스트리아 딴 데를 많이 가봤어요. 이제 짤츠부르가 뭐 할슈타트호스나 가봤는데 근데 하여튼 빈하고 포르투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포르투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포르투가 이제 서울에서 갈 때는 접근이 더 어려운데요. 멀죠. 더 멀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갔는데 그 안 대표님 말씀대로 거기 있어 보니까는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정말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포르투갈에서 주재원 한 분한테 들었거든요. 야, 너 포르투갈 지금 그 양반이 뉴욕으로 왔는데 지금 다시 뉴욕으로 갈 거냐 포르투갈 갈 거냐 결정을 하면 자기 포르투갈로 가겠다. 너무 덥지 않을까요? 안 더워요 거기는?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날씨 거기도 덥긴 더워요 여름에는. 지중해성이라 좀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 저쪽 대서양 쪽이니까 좀 나을 수 있겠네요. 유럽 가보고 싶다. 유럽.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만은 안 듭니다. 그래도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우리가 뭐 하여튼 반면교사로 생각해서. 근데 우리가 뭐 볼 할 게 뭐가 있죠? 반면교사로 할 게. 이탈리아. 산불 조심하자. 뭐 우리가 뭘 하지? 대기업을 좀 키워야 된다. 키우자.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저는 딴 거보다도 이제 국가 재정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재정 관리 잘해야 한번 무너지면은 이게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도미노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재정적으로 안 좋아진 굉장히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로화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실력보다 국채 금리가 되게 낮아졌어요. 유로화가 굉장히 이제 강한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금리가 낮게 나오니까 흥청망청 막 되게 빚을 내기가 쉬운 거예요. 이자 안 적게 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러게. 주기도 그렇고.
주면 문제. 우리나라 전세 대출이 요즘 그런 욕을 먹고 있어요. 네. 안 줄 수도 없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안 줄 전세가 수도 없어. 오르는데. 그러니까 주면. 대출이라도 좀 해줘라. 어차피 집주인한테 맡겼다가 다시 받을 돈이니까 그때 갚을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 좀 있으면 빌려다가 전세 살 수 있고 부모님 없으면 못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빌려달라고 해서 전세 대출 하기 시작했더니 그게 이제 전세금을 더 올리고 그 집값을 올리고. 그러면 다 없애버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더라도 안 해줬어야 된다는 건데 그때 생각하면. 근데 그 전세금 없어서 쫓겨나는 당장 없는 사람들 보면. 네. 참 쉽지 않은 결국은 선택이죠. 그 과정에서는 은행이 최대 승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대출 예대 마진.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승자 돼봐야 다 정부한테 뜯기고 뭐 혼나고.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이탈리아 뭐 좀 약간 살아본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드네. 그러네. 포르투갈 다음에 포르투갈 전문가 한번 모시고 우리 포르투갈 사진 한번 보면서 합시다. 3일 갔다 오셨으니까 그때 포르투갈 사진 찾아보고 있었죠. 보니까 야 사진이 잘 나오네.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쨍하네요.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정말 멋있어요. 음식도 좋고 솔직히 다 좋아. 웬만한 데는. 포르투갈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럼 여기는 난 메이드 인 포르투갈 제품을 본 적이 없어. 뭐 해양 산업과 관련된 게 많지 않을까? 해양 바다에 껴 있으니까. 수산물 생선 먹는 거지 생선. 자, 손진석 기자님. 예. 우리가 그래도 많이 컸네요. 이탈리아를 가지고 불쌍해하고. 그러니까. 야 이탈리아 심층 스토리는 또 처음이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송 기자님 손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